씨. 기출 OX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 4월 말까지 하여튼간에 그 어려움을 빼버리고 지금 여러분들 현재 상태에서 거기는 실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수준이 높은 게 많아요. 그 일단 목표를 반 정도 맞춘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고 틀린 거는 뒤에 해설을 간단하게 찾아보시고 해설로도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맞다. 구독을 꼭 눌러라. 지금 600 몇 명인데 1000명이 돼야 이렇게 용돈이 나오거든. 그럼 분배를 해줄게. 하여튼간에 제가 이제 예전부터 구독을 강조했으면 진작 1000명 넘었을 건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1000명 되면은 용돈 준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어. 들어가시면은 구독 빨간 거, 그다음에 좋아요 그렇게 딱 눌러야 된다. 그죠? 뭐 좋아요까지 마음에 안 들면 구독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찾아가서. 그거는 참고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그 강의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규 시간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학생들 이제 도움을 주려고 그 혼자서 하면은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고독하게 저 소강의실에서 유튜브로 제가 이제 촬영을 한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참고를 잘해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권에 들어가면 자, 총론에는 총책에는 지금까지 10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물권에는 14문제가 나옵니다. 점수 보따리다. 자, 크게 봤을 때는 물권 총론하고 물권 강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4문제, 5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9문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강론. 자, 강론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거기까지. 그러면 총론에는 뭐가 나오냐? 첫째는 물권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물권의 객체가 뭐냐? 세 번째는 물권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는 물권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4가지. 자, 우선은 종류하고 객체는 간단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출제도 잘 안 되고 혹시 나오면 점수 주려고 냅니다. 효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물권이 침해됐을 때 배척을 할 수 있는 물권적 청권. 자, 이거는 사례 문제로 항상 물권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는 물권 변동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죠? 자, 우선에 물권의 종류는요. 물권은 민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 합니다. 물권. 채권은 법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채권 자유주의, 물권 법정주의. 자, 이 법은 민법입니다. 민법에 물권이 8개 정해져 있고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2개. 자, 하나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들어보셨죠? 분묘기지권. 요 2개는 인정이 됩니다. 자, 대법관들이 앉아가지고 인정할까 말까 하다가 인정이 안 된 게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온천권, 하나는 공원이용권, 하나는 사도통행권. 요 3개는
관습법으로 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천권, 공원 이용권, 사도 통행권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다음 물권의 객체. 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을 기본적으로 객체로 하지만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됩니다. 권리. 자, 특히 물권의 객체를 물을 때는 물권 중에서 저당권의 객체를 묻습니다. 저당권의 객체. 물권 중에서 다른 물권의 객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저당권의 객체. 자, 민법에서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딱 4가지입니다. 특별법 빼버리고,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지상권, 하나는 전세권, 하나는 지분. 딱 4가지 이렇게. 자, 부동산을 객체로 할 때는 그냥 저당권, 여기는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지분, 저당권. 그러면 이 지분은 권리의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권리의 일부. 그럼 권리의 일부 반대말이 물건의 일부단 말이에요. 물건의 일부. 자, 물건의 일부는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용익권의 객체가 됩니다. 이렇게. 권리의 일부인 지분은 담보권의 객체, 물건 자체의 일부는 용익권의 객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물권의 객체하고 관련해서요. 일권주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 일권주의. 자, 그러면 하나의 물건인데 만약에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집합물, 물건 여러 개다 이 말입니다. 집합물에 대해서 하나의 물권이 성립될 수 있겠냐? 원래는 안 됩니다. 한 개의 물건이 돼야 물권의 객체가 되는데 한 개의 물건의 일부, 여러 개의 물건의 하나의 물건, 이거는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물건의 일부에 되는 게 용익권이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용익권. 이렇게. 물건의 일부의 용익권이 가능하다. 근데 집합물에 대해서 되겠느냐? 요거는 우리가 실제 판례가 양도담보권이라고 있습니다. 요거의 객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사건이 뭐냐? 거제도 장목면, 그죠? 양어장 사건입니다. 거제도 장목면. 여러분이 부산에서 그 다리를 통해서 거제도 가죠? 그러면 다리를 딱 건너면 바로 거기 장목면입니다. 부산하고 가장 가까운 데, 그죠? 거기서, 자, 여기 양어장이 하나 있어요. 뱀장어. 뱀장어가 100만 마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을이 은행입니다. 은행. 자, 은행에서 요 100만 마리 뱀장어에 대해서 물권으로서 양도담보권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판례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뱀장어 한 마리입니까? 한 명 해분했다. 한 마리입니까? 100만 마리입니까? 100만 마리. 그래서 이거를 유동집합물이라 합니다. 유동집합물. 숫자가 계속 변한다 이 말입니다. 유동이다. 자, 100만 마리에서 10만 마리 나올 수도 있고 5만 마리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계속 정감 변동하는 이 뱀장어에 대해서 하나의 물권이 가능하겠냐?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자, 이 100만 마리 뱀장어도 이 A라는 양어장어로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권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 양의장 사건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물 일권조하고 가능한 게 뭐가 있느냐? 지상물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을 지었습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농작물을 경작을 했습니다. 갑의 허락 없이 을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물건이 하나냐 두 개냐 이거를 판단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말은 요 지상물이 토지에 부합되면은 한 개, 독립이 되면은 두 개 이렇게 됩니다. 자, 집은 어떻습니까? 항상 독립이 됩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대원칙이 토지에 부합됩니다. 농작물은 나무하고 전혀 다릅니다. 항상 독립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건물은 어떻습니까? 독립. 수목은 부합. 농작물도 독립. 그러면 독립이 된다는 것은 건물 지은 사람 을이 소유한다. 독립이 된다는 것은 을이 소유한다. 부합이 된다는 것은 땅 주인이 소유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기초 개념을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어요. 저쪽에 167페이지. 물권의 효력이 있죠. 자, 우선적 효력, 그거는 여기는 제끼고, 자, 168페이지. 물권적 청구. 자, 물권적 청구에 별 4개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물권적 청구.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물권적 청구. 물권이 침해됐을 때 배척하는 권리, 이거를 물권적 청구라 합니다. 자, 채권이 침해되면은 채권적 청구, 물권이 침해되면은 물권적 청구. 채권적 청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워낙 채권이 많기 때문에. 자, 물권적 청구에 종류가 뭐가 있겠느냐?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물권적 반환 청구,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 3가지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민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도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물권적 청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규정하고 있느냐, 끌어와서 적용하고 있느냐, 2가지. 자, 직접 청구는 2군데 있습니다. 점유권하고 소유권의 직접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점유권에는 조문이 3개입니다. 204조, 205조, 206조. 소유권에는 213조, 214조 이렇게. 자, 점유권에는 여기는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렇게. 자, 소유권에는 반환 청구, 여기는 제거 및 예방 청구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 물권이 6개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지상권. 한번 해보자. 지역권. 또 전세권.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은 시험에 안 들어갑니다. 저당권.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물권적 청구가 직접 규정이 안 돼 있고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끌어와서 준용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상권에는 213조, 214조 모두 준용이 됩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준용이 됩니다. 자, 그 말은 지상권, 전세권이 침해됐을 때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를 다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지역권에는 214조만 적용이 됩니다. 저당권에도 214조만 적용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역권과 저당권이 침해되면은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유치권에는 아예 준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에서 그동안에 기출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유치권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유치권 속에는 반드시 점유권이 들어 있습니다. 유치는 점유를 요소로 한다. 들어봤죠? 그죠? 유치를 하는 것은 반드시 점유를 해요.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그동안에 선배들 많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돼서 한 번 더 연습 1월달 했는데,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다. OX. 또 비슷하다. 이가 1월달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다시 한번.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다. X.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유치권이 침해되면 점유권도 같이 침해됩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 물권적 청구는 점유권으로 해야지 유치권으로는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국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매일. 시험 칠 때마다 틀린다. 이 말, 칠 때마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그걸 알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냅니다. 출제위원은 변태입니다. 여러분이 틀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추라고 내는 게 아니고 틀리라고 내는 것이에요. 워낙 잘 쏘키니까 출제위원은 그걸 알고 있어. 자, 다시 한번. 유치권에는 준용이 안 된다는 말은 유치권으로는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뭐로는 할 수 있다고? 점유권으로는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 했을 때 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다만 유치권으로는 못하지만은 뭐로 할 수 있다고? 점유권으로는 할 수 있다. 조심하시오. 조심. 자, 그 다음 세 번째.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는 현재의 물권자입니다. 종전의 물권자는 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물권자. 됐죠? 현재 물권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점유자에게 합니다. 현재 점유자에게. 현재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해당이 돼요. 그러나 누구는 안 된다고?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안 됩니다. 점유 보조자. 자, 직접이든 간접이든 점유자에게 청구를 해야지 점유 보조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에게는 귀책 사유가 전혀 필요 없다. 이것도 시험에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자, 갑이 을에게 물권적 청구할 때 을에게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X입니다. 귀책 사유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야.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요?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권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다르다.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물권적 청구는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도 된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물권적 청구를 할 때는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갑은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철거 청구는 우리말로 하면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 그걸 실무상으로 철거 청구를 합니다. 그럼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귀책 사유가 없어도 된다. 근데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책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갑이 을에게 철거를 청구하면은 철거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철거 비용은 청구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당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당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물권적 청구에 상대방이 부담한다. 결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을 네가 비용을 대서 철거해라 이래 할 수 있다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지 비용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면 청구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결국엔 돈 문제가 큰데 그죠? 마지막으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자, 요것도 조심하라 했는데 7월 따라가도 별 차이가 없다.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말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입니다. 걸릴까요? 똑같다 1월달이나. 자, 그래서 항상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요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기타 물권 요거는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냐, 즉 일정 기간 동안 행사 안 하면 소멸하느냐 물어보면은 뭐가 나오게 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물권적 청구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하시면 우선 충분합니다. 자, 뒤로 넘겨볼까요? 물권은 띄엄띄엄 해도 상관이 없어요. 178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 자, 요거 이야기합니다. 요거 여기서 세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세 문제. 물권 변동.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 해마다 출제될 가능성이 99%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 변동이란 말은 취득이나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86조, 하나는 187조. 조문. 민법의 조문이 1118개입니다. 그 중에서 10대 조문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시험에 출제를 하고 싶다. 1118개. 조문이 몇 개라고? 1118개입니다. 중개법은 조문이 몇 개라고? 한 50개 정도 된다. 비교를 해봐라, 민법하고. 그죠? 분량으로 치면 20회 정도 됩니다. 그래, 민법이 방대하다, 이 말이에요. 방대하다, 조문이. 그죠? 옛날이 그립네. 옛날에 제가 한참 젊었을 때는 요거를 다 외웠습니다. 1조부터 1118수까지. 제1조, 제2조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1100.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싶다. 지금 머리가 팍싹 갔어. 한 개도 기억이 안 나. 지금은 조문 한 200개 정도 기억을 할 거예요. 과거에 한창 머리가 돌아갈 때는 이걸 다 기억했습니다. 1조부터. 여기에 비하면 50개 이런 거는 뭐 하루 만에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그걸 봤을 때는, 그죠? 50개 정도는, 그죠? 그 중개법은 요거만 달달달 하면 된다. 여러분이 그 중개법 공부할 때 전략감으로 삼아야 되는데, 제가 중개법 선생은 아니지만, 중개법은 조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문. 왜? 워낙에 조문이 적은데 여기서 40문제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조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를 안 합니다. 중개법 전부 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한 달 아니다, 30일 아니다,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몇 개 안 되는데 40문제 내려니까 꼬롬하게 출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중개법은 분량은 작은데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문을 있는 그대로를 계속 읽어주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실력이. 조문 자체를 딱 조문 공인중개사법 내놨고 읽으라고 계속 이렇게. 나도 그렇게 했다. 내 합격했다 이래 받아. 10년 전에. 지금은 합격을 했는데 누가 제가 합격했다 하면은 저한테 공법이나 중개법 들고 와요. 물어본다. 그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정신 차리라. 나는 합격은 했지만 사이비로 했다. 한 개도 모릅니다. 지금 한 개도 몰라. 그 당시에는 제가 거의 뭐 그냥 완전히 그 좀 속된 말로 가라로 공부해서 가라로 손 후루꾸로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시험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중개법은 제가 80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77점 못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50개 조문을 가장 먼저 정독을 3번 했습니다.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했다고. 이거 시작하고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학생들 거꾸로 해. 책을 공부하고 조문을 참고하거나 조문을 아예 안 보거나 이렇습니다. 아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개법은 철저하게 조문을 기초로 출제를 합니다. 그렇죠? 자, 참고로 하시고 여기 보시면 186조는 뭐라고 돼 있냐? 법률 행위로 물권을 변동시키려면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87조는 뭐라 돼 있냐? 법률 규정, 기타 사실. 요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자, 이걸로 물권 변동을 시킬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자,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되는 것으로 골라라. 박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등기 안 해도 변동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법률 행위로, 법률 규정이나 사실로 이거를 구별할 줄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 행위로 그러면 좀 추상적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계약으로, 또는 의사표시로 요런 말로 대처를 하면은 조금 쉽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등기해야 되고 여기는 등기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법률 규정에 대표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 상속, 수용, 또 뭐가 있나요? 판결, 경매. 이게 끝이 아니야.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타. 기타가 여기 들어간다고. 기타. 뭐 기타는 기타 친다가 아니잖아요. 천지다 그 말입니다. 천지다. 대표 선수가 4가지다. 자, 상속과 같은 개념이 포괄유정. 포괄 한번 읽어봐요. 포괄유정. 그 다음에 회사 합병.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법률 규정 사실 이렇게 부릅니다. 핵심이.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첫째는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상속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수용으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매매는 어디에 속합니까? 법률 행위. 상속이나 수용은 어디에 속합니까? 법률 규정. 그래서 매매로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취득, 상속이나 수용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취득.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만약 이 건물을 칩시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신축. 자, 신축한 요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될까요? 신축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 사실이다. 사실. 신축은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축으로 취득하는 것은 의사표시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나 사실로 취득한다. 그래서 갑은 등기 안에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팔아먹었어. 그럼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매매라는 법률 행위로 취득하므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건물이 여기 넘어왔어요. 넘어와가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자, 건물이 불타버리면 을의 소유권이 소멸합니다. 소멸도 변동이거든요. 그러면 을 앞으로 된 등기, 말소 등기해야 소멸할까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할까요? 안 해도. 왜? 멸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187조에 따라서 말소 등기 안 해도 을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 상속으로 물권이 변동이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날까요? 상속. 사망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들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수용은 언제요?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그때는 등기 없이도 취득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므로 언제 일어나느냐,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자, 상속으로 변동이라 말하는 취득이라 생각하십시오. 자, 아들이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수용으로 국가에서 취득할 때는 언제? 수용 개시, 수용 개시 날, 수용 개시일. 정확하게는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수용 개시일 그때 취득합니다. 판결은 어떨까요? 여기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판결요? 형성 판결. 자, 우리 사회의 판결은 99%가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하라, 이행하라, 지급하라, 철거하라. 명령으로 나오는 판결을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은 뭐 한다 이래 놓으면 형성 판결. 우리 시험 범위의 형성 판결은 한 개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 판결. 자, A와 B와 C는 이것을 경계로 하여 당의 공유물을 분할하라 이렇게 안 나오고 분할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할한다라는 형성 판결이 나오면 등기 없이도 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언제 취득할까요? 판결 확정시. 판결 선고시 하면 안 됩니다. 언제? 판결 확정시. 자, 경매로 취득할 때도 언제 소유권이 취득할까요?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때. 자, 상속은 사망시, 수용은 수용 개시일, 판결은 판결 확정시,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시. 그렇게. 자, 책을 하나 찾아볼게요. 178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즉 등기해야 되는 거 쭉 1번에서 8번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조심해야 되는 게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6번 체크해 놓으세요. 조금 어려운데 최근에 이게 강조가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6번. 그럼 8번은 좀 웃기네요. 8번은 제거해야 된다.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지만 유일한 예외로 등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86조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8번은 그죠? 8번은 법률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8번. 자, 그 다음에 5번은 형성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고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 넘어옵니다. 자, 양괄호 5번 보세요. 기타 법률 규정. 그 말은 주로 사실입니다. 사실.
자, 3, 4, 5번 묶으세요. 3, 4, 5번. 자, 3, 4, 5번은 전부 다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거나 이전합니다.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3, 4, 5번은 법률 규정. 1번의 신축이나 매립은 사실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없이, 멸실도 사실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 소멸. 6번은 관습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 혼동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 8번의 채권 소멸도 사실이므로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 9번의 기간 만료도 사실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 용익물권 소멸. 11번의 소멸 시효도 사실이므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 10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10번 실효. 실효.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실효. 지금 그래서 요 두 개 조문은 그냥 100% 시험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저녁에 할 일 없으면 저녁에도 수업 들으러 오십시오. 왜? 어차피 첫 교시는 동영상 없다. 나 집에서 동영상으로 복습해야지 하다가 떡 보면 없어. 차라리 야간에 와서, 그죠? 분위기도 좀 살리고, 한 번쯤 오셔봐라. 자, 실효가 돼 있죠,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1억으로 팔았습니다. 3월 1일 날. 그래서 을 앞으로 넘어갔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매매가 실효가 됐단 말이에요. 실효는 효력이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실효 사유는 취소, 해제, 해지, 무효,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실효. 자, 실효에 뭐가 있다고? 취소, 해제, 해지, 무효, 이런 거를 실효 사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실효가 되면은 을에게 넘어온 소유권이 이렇게 갑으로 복귀합니다. 복귀. 자, 복귀를 하려면 요 등기를 말소해야 복귀하느냐, 말소 안 해도 복귀하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말소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거를 우리는 당연복귀설이라 합니다. 당연복귀설. 말소 안 해도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된 상태에서 갑은 소유권에게서 말소 청구를 해서 말소를 시킵니다. 이렇게. 자, 실효가 되면은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유권이 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갑은 돌아온 소유권을 가지고 말소 청구를 해서 말소시킨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거는 별로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181페이지부터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보지 않는 부분은 시험에 전혀 안 옵니다. 그래서 특히 180페이지 3절의 밑에 1번에 부동산 등기의 의미 종류 있죠. 그 옆에다가 써놨을 낀데 이종업 선생한테 배우라. 그거는 민법과 상관없다. 자, 181페이지부터 체크하세요. 등기 청구권 별 4개. 별 4개는 나올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자, 뒤로 쭉 넘어가시면 186페이지 중간에 이중 보존 등기 찾았나요? 별 3개. 187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 별 4개. 189페이지 맨 밑에 양괄호 3번 무효 등기 유용 별 3개. 별 개수는 참고로 제 기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무효 등기 유용. 자, 그 다음 191페이지
파란 2번에 등기 추정력이 있죠. 그게 별 4개. 그 다음에 195페이지 맨 위에 가등기 있죠. 가등기는 그냥 공시법하고 통틀어서 봐서 별 5개입니다. 가등기에 관해서는 2문제 정도 나옵니다. 민법에 1문제, 공시법에 1문제. 그렇게. 기초를 잘 닦아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등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하기 전에 그 하나가 있거든요. 뭐가 있느냐. 자, 184페이지 보세요. 184페이지 맨 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별 3개 반 하십시오. 3개 반. 자, 그것도 가끔 시험에 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판단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 을이 지금 삽니다.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을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자, 을 앞으로 아직까지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을을 사회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미등기 매수인. 이렇게. 미등기 매수인. 그러면 등기를 하면은 을이 소유자가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등기하기 전이야.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이거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미등기 매수인. 그럼 을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첫째. 그렇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또 뭐가 있을까요? 점유권. 점유하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자, 한번 읽어 보시와요.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이거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요거는 일종의 본권입니다. 본권. 점유할 본권이 있다. 이렇게. 3가지 권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소유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 소유권은 없습니다. 점유권은 있고 점유할 권리도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갑.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은 213조에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미등기 매수인 을에게 소유자 갑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지 마라. 상식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야지. 왜 그러냐? 만약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면 팔아놓고 반환 청구, 팔아놓고 반환 청구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좀 사람이. 그죠? 그래서 213조 단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단서에 뭐로 되어 있냐? 자, 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다만 상대방 을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그죠? 을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에게 뭐가 있다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을은 거부할 수 있다. 을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을에게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래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점유권만 가진다 하고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도둑놈이야. 도둑놈. 도인입니다. 도인. 자, 도둑놈을 높여서 불러줄 때 뭐라고? 도인. 그러면 도인은 점유권은 있지만 이게 없다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점유권은 있지만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반환 청구하면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도둑놈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왜? 도둑놈은 점유권은 있지만 뭐가 없다? 점유할 권리가 없다.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엄청 잘 틀립니다. 뭐를 물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라는 채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은 없고 점유권도 있고 점유할 권리도 있다. 이것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도둑놈은 점유권이 있습니까? 있어요. 도둑놈도 불법 점유라서 그렇지 점유권이 있어. 근데 도둑놈은 점유할 권리가 없어.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도둑놈은 반환 청구를 당하고 미등기 매수인은 이거를 가지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당하지 않는다. 이래 됩니다. 오케이? 이게 나름대로 중요하다. 213조 소유권에게 하는 반환 청구. 조문은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자꾸 이제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문이 가장 기초거든요. 그래서 조문도 막 1000몇 개를 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몇 조 딱 이렇게 나오면 그죠? 바로. 여러분은 그냥 저절로 외우지는 거는 괜찮지만 억지로 외우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등기 청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려고? 아유, 미안합니다. 얼마나 지겨웠으면 집에 가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선생의 문제예요, 사실은. 아유, 어느새 집에 갈 때 됐네. 이리 돼야 되는데, 아유, 집에 언제 가면 이리 돼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해. 그죠? 다음 주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간이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